한국에서는 수구와 보수적인 공동의 뿌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일에 대해서 그냥 서로 동조해 왔고 서로 상호 양해해주고 그다음에 남한 탐구 정부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서 있었고 그다음에 방공이라는 네 가지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인 코드가 다 걸려 있으면서 디테일한 것만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민주당하고 이승만이 결합한 것이 이른바 대한민국 주도 세력이죠. 메인 코드예요. 이것은 다른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을 묻어하면 한민당과 이승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건국적으로 연결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국적으로 누굴 추앙하는 사람이야. 광복처럼 하면 광복처럼 김구를 추앙하게 돼요. 이것이 문제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수구와 보수가 공통의 기지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똥구멍이 연결되지 입만 달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끊임없이 뭐냐? 보수들이 수구로 연결되어서 가는 배신이 생겨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보수가 수구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반공우위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죠.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허약성.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민주운동, 80대 민주운동은 자유민주주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자가 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원래 그 자유민주주의 해내를 모르잖아요. 독재에 대해서. 근데 자유민주주의자라고 꼽으려면 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저수가 89년부터 90년 국민의힘이 전부 다 민주노총이라든지 정동 또는 정교조국 나서는 빨갱이생이 되면 차라리 독재를 택하게 해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가 가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보나 분단을 이용해서 유지가 되어 왔지만 뭐냐? 그것이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힐 시대가 온 것이 6.15 소련이라는 상징적이고 6.15 세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15 세대의 경우는 처음으로 증오로부터 시작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 세대겠죠. 사랑으로 반갑습니다를 시작하고 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세대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국 수비세대들죠. 당신의 손주 손녀들이 종국이 되고 본 것이죠. 여기에다가 뒤에서 특히 2008년도 소금이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미국산 소금의 실효율을 반미운동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면서 반미가 과거에는 대학생으로 중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교수의 미세리 사건을 통해서는 고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내려가더니 이제 급기야 2008년 들어서는 반미운동이 유모차까지 내려갔다는 위기의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종북과 반미의 위기의식.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한국의 수구세는 다시 반공기운 강화하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노무현 정부 때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었던 친일명 사전 그런 노무현 때의 친일청산위원회나 과거사위원회, 진실파괴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제시대에는 이들의 뿌리가 친일이었고 해방후에 이들은 반공을 내셨지만 사실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인권유린이라든지 어문사라든지 숱한 독재와 압제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수구가 누려왔던 모든 거짓말들이 다 떠오르나게 생긴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말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역사학자들이 뭡니까? 이제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억의 공공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다 쓰시지 않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검정 교과서에 이게 세진의 신화에서 기억의 공간에서 명예회복시키는 그 순간은 바로 수구세력의 몰락을 뜻한 것입니다. 그죠? 한국 교과서에서 공적 가치 체계가 바뀌는 시점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이 뭡니까? 반대로 역으로 교과서를 아예 싹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한국의 수구세력들은 스스로 교과서를 쓰는 능력은 없어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은 반공도덕책밖에 없는데 한국사가 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뉴라이트의 등장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뉴라이트가 등장하고 가능했는데 뉴라이트의 아까 3대 세력은 바로 낙성대 연구소,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한국 경제사 하는 안병직, 그 다음에 이용문, 이런 쪽이죠. 조익종, 이런 사람들. 안병직 제자분들이에요. 이들이 낙성대에다 연구소를 만들어서 낙성대 연구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 그럴 때 뭡니까? 물론 좌파 마크시스트였어요. 마크시스트 경제학자고, 근데 이들이 확 돌아서가지고, 왜 돌아서냐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돌아서는 내용들은 짝짝짝 강의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들이 돌아서면서 대한민국을 6.25와 같은 비참한 전란 속에서도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20세기 모범 국가로서 나아가서 OECD까지 진입했던 놀라운 세계사의 모범 국가라고 재규정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민주화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던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니까 이제 뭐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성공시나
특히 경제 성장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 성공 신화를 교과서로 쓰겠습니다라고 나오면서 대학 교과서를 낸 거예요. 근데 항상 이때 뭐 음친아 얘기죠. 이날 음친아 얘기했으면 음친아의 정책 반대적인 요소가 뭐예요? 반대적인 요소가 바로 못 살고 산업화도보다 빵도 못 주고 자기도 못 주고 3대 독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북한 때리게 했는데 북한 때리게 해서 뭡니까? 전향했던 주사파 학생분들, 주사파는 친구들이지. 그래서 이른바 변절하는 학생분들이 북한 비판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대학교에서는 한국사는 이영훈 같은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북한은 얘를 씁니다. 김정한 쪽 얘를 씁니다. 신지원인데 거의 뭐 이런 뉴라이트는 뭐죠? 이게 종교적 도덕성을 부여해서 나오는 게 바로 서경서까지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서 기독교들이 등장하면서 같이 결합하는 게 이게 뉴라이트 사무직이고 이들이 만들어낸 잡지가 시대의 차, 시대 정신이군요. 이들이 낸 잡지들이 시대 정신, 내용적으로 해서 시대 차고잖아. 시대 정신 잡지는 일단 이들이 만든 조직이 바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의 이데올로기 그림이자 대중적 정치외곽 활동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뉴라이트나 이들은 김문수가 친구고 김문수를 매겨서 이명박하고 결합했던 그룹이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끌어안고 있죠. 그 이유는 박근혜나 한국 수구가 결코 해결하지 못하던 친일과 독재 여사를 이 뉴라이트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줬냐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쭉 얘기하면 복잡하게 1번만 조금 길게 얘기하고 자, 미국과 소련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뉴라이트가 의외로 대중적으로 논쟁에서 이겨요. 우리 친구들은 저는 훨씬 호소력이 깊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중들이 믿는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독일 속담에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호가 있고 불의가 승리하는 현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뉴라이트의 논문을 그대로 저는 역사를 하니까 논문해볼게요. 미국과 소련 사회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미국과 소련이 있어요. 미국이 잘 살아요. 소련이 잘 살았어요. 여기 좀 정리가 많이 되셨네. 정리 안 되는 청년단체들이 많더라고. 소련도 잘 살지 않게 이 사람들은 일단 아웃도어 데이트예요. 재정상이 아니에요. 미국도 잘 살았어요. 그럼 기준으로는 GDP나 GNP나 이런 땅에 여러 사회적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뉴라이트 얘기는 상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에서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은 상식을 넘어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해서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같아요. 미국이 잘 살았어. 그러니까 스탈린이 밥 많이 먹였어. 루스벨트 많이 먹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잘 살았지. 이걸 어렵게 얘기한 거죠. 사회주의 생산력보다 자본주의 생산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사적 소유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적 소유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사회적 소유에 입각한 사회주의 생산력을 대할 때 경제적 생산력에서 생산력 경쟁에서 사회주의 적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못 보겠습니까? 그러면 스탈린이 더 독재였어요? 루스벨트가 더 독재였어요? 네. 그래서 어렵게 또 유교 정책은 또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정신 알게 정해집니다. 한국사에서. 그래서 이거 시기에는 바로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었고 여기는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였을 때 민주주의라는 경쟁에서도 사회주의는 패배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소련은 미국이 침략해서 망했어요? 아니면 스스로 망했어요? 거의 스스로죠. 여친이 술 먹고 탱크에 올라가니까 못 그러졌잖아요. 지하에서 그러신 대로 스스로 지탱의 힘조차 없었다. 미국은 그런 시선 봤잖아요. 그래서 뭐죠? 3대의 완패죠. 즉 이들은 그래 1991년대 이러한 핵심은 1991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얘들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래도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믿었었어요. 철학은 물론 이 친구들은 80년대 되면 철학이 잘못됐었어요. 내가 볼 때. 철학, 막수주의 철학을 잘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야. 깊게. 학술적으로만 배운 놈들이에요. 그렇지만 철학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비교해봤을 거예요. 누가 봐도 사회주의가 필요했잖아요.
다른 말로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표명이라는 걸 목도한 거예요. 앵글스는 옛날에 가부장제의 성립을 여성의 세계사적 표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세계사적 표명을 못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세상에서 이제 뭐냐면 자본, 수많은 경제가 있었다. 원시 공산제 사회,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공군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었고, 이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도전이 바로 사회주의였고, 사회주의는 하나의 사회주의 세계 체제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지 못해요. 스스로 몰라겠다. 따라서 뭐냐? 자본주의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 자본주의는 인류로서는 가장 발전된 사회임에는 틀림없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막스부터 이해해도 수많은 수백 년에 걸친 사회주의의 도전들은 이제 끝나면서 더 이상 앞으로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딴 얘기죠. 후쿠야마 프란시스가 했던 얘기잖아요. 역사의 종말. 그 똑같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정은 뭐예요? 자본주의나 시스템은 전제가 되어 있죠. 이 자본주의가 있으면 이 자본주의의 무한한 발전, 다른 말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양적 증가. 그러니까 남은 과제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자본주의 영원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이들의 인도는 자본주의 영원하다고 사회주의는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그 전제의 근거는 90년 사회주의를 몰라있고 북한과 쿠바, 베트남이니까 그런 보상을 쪽팔린다고 정통도 아닌다잖아요. 엑스 이겨버리는 겁니다. 예의적인 말하니까. 근데 북한은 빵도 자기도 못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따라서 이들에게 남은 과정은 뭐예요? 얘들이 80년대 들어오는 대한민국은 중진자본주의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남의 것은 자유, 남의 것 같은 거예요. 사회주의 가는 길이 차단됐잖아요. 그 얘들이 남은 과정은 뭐죠? 중진에서 다음 길이 바로 선진 조국 창조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선진 조국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일단 이명박이 지금 뭔데요? 그래서 이명박 때문에 선진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남은 과정은 중진자본주의, 선진자본주의 하는데 이미 OECD가 완전 어디로 가자니까 그래도 계속 가라는 거죠. 1등은 계속 1등 해야 되니까. 네, 자, 이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놓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돌려서 전 세계로 봤을 때 사회주의 이제 끝났다고 하면 역사의 종말이 되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한반도로 가보자고. 이 포커스 소련과 미국의 대결하는 거는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으로 가겠죠. 조금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일단 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도를 놓고 동아시아를 바라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했다. 수많은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이 가운데서 제가 또 이분하게 볼게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OECD까지 간 국가는 대한민국 말고 있어요.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세상적으로. 그렇죠. 놀라운 시간. 우리만 해요. 대단하죠. 한국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했다. 이것은 뭐냐면 20세기 세계에서 있었던 기적이고 하는 이유입니다. 만일자에게 20세기 세계에서 단 하나의 사건만 들어간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이 나라야말로 그 가장 아프리카의 최빈보다 가난한 제때비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를 최단기만에 이렇게 된 놀라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20세기 모국가고 선거국가 아니냐. 이 전제에서 이미 동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다음은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산업화 민주화 동시에 선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100년 전에 이후에 보면 박정희의 경제성장의 비밀이 있잖아요. 프레이저 보고서. 보게는 어떻게 자 여기 미국, 그다음에 남베트남, 그다음에 그리스 다 분단국가랑 사회주의가 왔다 갔다 했던 나라잖아요. 이제 2차 세계 직전. 우리가 진보를 한 거예요. 야,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그래 좋아 양쪽에서 산업화 민주화 성공했다 치더라도 미국이 돈 써준 거잖아요. 백 써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 그 인정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이에요. 얘도 100만 원 자금 줬어. 얘도 100만 원 자금 줬어. 얘도 100만 원 자금 줬어. 근데 전부 다 제사하고 있어. 다 붙이다가 얘만 손대 버텨 붙은 거야. 대한민국만 얘가 지겠어요? 그러면 미국의 백으로 수많은 나라가 돈 받았는데 왜 대한민국만 서울대 법대가 숟가락 놓는 거에 들어야 되나? 그럼 이 아이에게는 서울대 법대 합격의 비밀이 있겠죠. 그렇죠? 그 비밀은 뭐예요? 두 가지죠.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는 이제 똥구멍을 하자 엉덩이로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좋다를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고
몸집이 좋다는 거예요. 체력이 좋다는 물적 인프라스트럭처, 다른 말로 SOC 또는 사회 간접장을 하잖아요. 즉, 베트남이든 그리스든 또는 대한민국에 다 돈 좋지만 얘만이 서울대 그 법대 고시 수석 합격한 이유는 뭔가 특별한 좋은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장학금을 받기 전에 토양이 좋았다. 그 토양이 어디서 왔나? 지금 뉴라이트의 서술 순서가 아니라 실제 얘기가 사고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를 정의하는 순서. 당연히야. 그것은 바로 누가 보는데 박정희 때 경제성장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진보도 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성장. 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국가 주택이 안 해도 난 우리 성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구도의 역사는. 저는 박정희 식의 국가 주택을 하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정의로웠을 거라 저는 봐요. 더 균형적이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왔지만 성장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있죠. 이들 전체에서 큰 오류가 있습니다. 성장했잖아. 박정희 고도성이 이래졌다. 뭐 해요. 물론 우리도 그건 인정하지만 진보하고 벌써 차이입니다. 성장이 지금 우리 그 진보가 보는 것은 성장을 부정하지 않아요. 양적 성장에 있어서 질적 후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키는 컸는데 무슨 안에 뼈다귀가 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후진국 경제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의 경제 성장이 분명히 성장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성장의 그래프만 보면 계속 고도 성장인데 내다가 뭐죠? 여기는 빈부격차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무역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내역 조정이 심화돼서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각적 무역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중심으로 이제 삼성이 깡패질 때도 우리가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면 아줌마들 반대하잖아요. 이해가세요? 삼성이나 재벌들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데 대한민국에서 개혁도 못할 정도가 되고 있어요. 재벌 위주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망해버리고 하층되고 이런 거 되는지 또는 가장 이제 정경 유착 같은 게 이제 뼈도박도 못하고 노무현까지도 항복했잖아요. 삼성한테. 이런 게 있죠. 다시 말하면 박정희 경제성장이 성장 그 자체는 가져왔지만 성장과 함께 나도 수많은 어두운 막대 그림자가 더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림자. 근데 그때는 그 다음 시대에 해결하면 된다. 이해갑니까? 큰 빵을 만들어주니까 뜯어먹는 그 다음에 과정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뭐냐. 박정희 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성공시간 박정희가 그 기반에 닦여졌다. 이때 보자면 바로 5.16 쿠데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냐. 5.16 쿠데타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쿠데타 형식은 맞다라고 후퇴합니다. 그러나 보죠. 형식만 보지 말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박정희가 했던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경제성장을 드라이브 시켰다는 얘기죠. 경제성장을 드라이브 시켰다. 이렇게 돼서 박정희는 바로 근대화 혁명가를 불려야 맞다라는 거죠. 근대화 혁명가를 맞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얘기죠. 유신체제하면서 독재했잖아 얘기하잖아. 아, 그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960년대, 70년대는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사실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세 글자를 줄이는 거예요. 예? 예, 후진국이에요. 듣는 놈이 기분 좋아하고. 그죠? 꼴찌는 뭐죠?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앞으로 장세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개발도상국이에요. 이 개발도상국인데 여러 가지 그 관세 같은 거 매기지 않았잖아요. 그죠? 즉, 60년대, 70년대 초창기까지는 세계 경제에서 후진국들이 경제성이 아주 좋은 게 이때 놓치면 안 된다.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 이게 캐치업 따라잡기 이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기차가 떠나가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민주주의 하면서 이렇게 가도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빵 아니면 빵이 절대 빈곤에 있었다는 거. 5.16 쿠데타 직후에. 늘 얘기하죠. 기아선상에 헤매는 민생들을 해결하면 5.16 혁명 공약 아닙니까? 즉, 늘 보릿고개 있고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이 국민들에게 뭐냐? 급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경제개발로 민주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박정희의 선택이었지 민주화 자체가 도망가 아니라 게다가 K체업 이론에 따라서 그 시기에는 이 버스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냐? 정책이 걸어가서는 놓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소 좀 이렇게 터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100m를 30초 만에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하다 보니까 10초 만에 도달해야 되는데 발바닥에 좀 불이 났다. 이게 유신체제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유신체제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역할을 했다.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냐? 자, 이렇게 되면 뭐냐? 박정희에 있어서 뭐냐? 미국의 백업에 대해서는 아까 왜 유독 장학금 많이 받냐? 좀 때 얘기지만 순서를 하면 박정희가 근대화 그래서 박정희는 독재자로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근대화 혁명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박정희한테 붙어는 분들은 뭐가 됩니까? 함께 붙어보는 분들.
독재자한테 가진 놈들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다 까먹으셨나고 나이 드시니까. 박씨도 교육받으시고. 아니, 저 말씀을 너무 거꾸로 하셔가지고 네. 너무 거북하네요. 네. 말씀을 좀 반대로 하셔서 제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성공한 것을 마치 뉴라이트가 다 한 것처럼. 아, 쟤는 지금 누라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는 게 네. 아니라. 근데 사실은 박정희는 민주화를 반대를 하고 탄압을 했는데 민주화를 성공한 것은 정말 민주 세력에 의해서 성공한. 제가 그 반론지기 할게 좀 있다가 내가 누라이 입장에서. 근데 제가 오늘 기분이 나쁘셔도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누라이트로 왔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뉴라이트 입장은 대한민국 성공시다라고 했고, 그럼 이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했던 기반에 있어서는 박정희 시대 때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어른들은 밥 두 그릇에서 세 그릇 먹는 밥 한 끼가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18년이 걸렸더라고요. 네, 그런 거죠. 그 박정희가 경제성장 했던 이유가 경제성장 했다. 그럼 박정희는 그렇지만 독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독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재 안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냐, 그 독재는 박정희가 취했던 그 상황을 봐라. 1960년대 상황을 봤을 때 기아선상에 해내고 말이랑 고개 또는 보릿고개에 있었던 시대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빵 아니면 민주를 양자택일을 속여서 빵을 택했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뉴라이트는. 그래서 빵을 택했고 그렇게 해서 우선 뭐냐, 경제성장부터 해놔야 의식이 좋게 예전을 안다고 했다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 시절 유신독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 물론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의 개인적 이론에 따르자면 그 시기가 90국이 이게 그나마 미국이 봐주던 시대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속도를 빨리 하려니까 어떤 민주적 의사결집에 나는 것보다는 국가가 주관하는 효율성을 중요시해서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신체제겠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럼 박정희 때 그럼 이렇게 함께 손잡았던 독재자 아들들이 많은 놈들아. 그들이야말로 박정희가 근대화 혁명가가 되니까 이들은 뭐예요? 조국 근대화의 기술 기억나시죠?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독재자에 붙었던 놈들은 조국 근대화 기술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빠져 있었지만 여기 빠졌어요. 3분에서.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한 게 민주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들 나온 거. 그 민주화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예요.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론이에요. 이들이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빵이 우선이니까. 박정희 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물질적 기초를 만든다더니 드디어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니까 중산층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그래서 87년 60항쟁을 이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60항쟁은. 우리는 86항쟁 얘기할 때 뭐냐, 직선제 정치는 학생들하고 노동운동에 다 나왔지만 진짜 이 80년에 개헌, 직선제 개헌을 정치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넥타이 부대가 거리에 났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이들이. 제가 이용을 쓴 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읽어봤더니 저도 80년대 다 거리에 있었잖아요. 웬만하면 다 계셨을 거예요. 이때 만일에 12시에 딱 만약에 점심시간 돼야 직장인들, 이 중산층이잖아요. 대기업. 이들이 나와서 일찍 뭐냐면 직선제 타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뭐냐면 직선제 정치가 됐다. 이것은 뭐냐?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도 보내게 되고 대학을 다니게 되는 사람도 많아졌고 이런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층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블루 칼라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층은 이게 중산층이고 이 중산층들이 이제는 뭐냐? 공부도 좀 하고 먹을만도 하니까 정치적 불만이 커졌는데 아직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데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이런 불만이 쌓였을 때 학생들이 먼저 치고 나니까 맞아 하면서 이게 뭐냐면 대표부대가 합류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래서 직선제를 통해서 87년부터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완성됐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80년 이후에 직선제에서 누가 대통령 됐어요? 노무현을 정통으로 삼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중산층 민주주의하고 80년 때 66.29 선언까지로 끝난다는 민주주의 운동. 그 이해 운동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산업화 민주화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병지 교수가 조선일보가 다 물어봐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빵이 더 절실했던 시기다. 근데 사실 이 핵심은 뭐예요? 한국의
제가 했던 말 논리대로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경제 성장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도저히 놔둬가지고 논리지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안비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 세력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해야만 그 물질적 기초에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그래야만 민주주의로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퇴보를 하는 바람에 공장이 무너졌다. 사회적 유의 삭힘으로써 오히려 뭐냐면 민주주의를 하시는 물적 부대조차 놓쳤다. 그래서 뭡니까? 민주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되고 독재의 죽으면 이들이 뭡니까? 민주주의 아버지가 된다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산업화 민주화라는 산업화 시대과 민주화 시대를 인정하라고 하는 뉴라이트와 현 정권의 주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누가 했다? 산업화 세계 주민이에요. 이건 지금 역사의 화해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3번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명에서. 그 4번으로 갈 때는 4번을 아까 했지만 다 장학금 100만 원씩 줬는데 왜 얘만 서울대 고시 서울대 버텨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좋은 조건이 뭐냐? 그 두 가지 좋은 조건은 박정희 시대가 아니라 뭔가 과거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았으니까 좋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일제시대를 이득하는 겁니다. 얘들은 일제시대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인정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미리 잡고 필요한 것만 뽑아낸다. 얘가 지금 뭐 일반인이 볼 때는 맞죠. 역사를 볼 때는 틀렸더라도. 일제 신비 시대를 이제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한국 역사학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국사학자들은 지나치게 민족주의자라서 뭐냐면 일제의 수탈을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과장하고 그다음에 독립운동도 별로 보살도 없는 것조차 뻥튀기 한다. 특히 어병 같은 거 경우에는 그냥 죽창고 싸워서 일방적인 전락에 맞은 것인데 이거 무슨 어병 전쟁이라고 뻥튀기 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한국의 국사학자들이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뻥튀기 해놔요. 이런 뻥튀기 때문에 일본인 학자로부터 비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과거사 청산을 정당하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주장을 유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민족주의에 있어서 객관성이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 하나 이유는 이제 나중에 북한 문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일제신기 시대는 대해서 이들 어떻게 하냐. 바로 일제신기 시대는 유례가 없는 억압과 수탈과 야만의 시대였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일제신기는 비단 수탈과 억압과 야만으로만 정치된 시대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기 일제신기 시대는 멋지겠어요. 글도 잘 씁니다. 이어머니가 일본 제국제의 말발국과 함께 근대 서구 문명이 두텁게 축적된 시기다. 즉 신기 시기를 뭐죠? 근대화가 축적된 시기, 근대화 경험이 두텁게 축적된 시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뭡니까? 뭐죠? 박정희가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물질적 조건과 그러니까 인적 조건이 좋았다는 게 일제 때라는 거예요. 물질적 조건은 뭐냐? 일제 때 사실은 뭐 기억나시는 거지만 수풍 발전소 아시죠? 사실 수풍 발전소 일제 때 제대로 안 됩니다만 한국강 수력 발전소 때 정유공장, 비료공장, 그렇죠? 흥남 칠소 비료공장, 그다음에 철도 도로 항만, 비행장 다 깔아놨거든요. 중요한 데는 사실이잖아요. 즉 일제는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즉 수탈을 위해서 수많은 기반 시설을 깔아놨지만 결국 일제는 그걸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너무 빨리 망함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겨졌잖아요. 철도가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 다른 나라에 달라 일본이 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을 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이익을 회수하기도 전에 전쟁에 의해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이 손해봤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봤다고 얘기해요. 깔아만 주고 어디 몇십 년 못해 먹었다고. 까는데 치는 거니까 해먹는 게 7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남겨짐으로써 박정희는 중국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죠. SOC. 그러니까 물질 인프라스트럭처가 제가 1930년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중국 원표가 유리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호남 쪽도 마찬가지다. 박정희가 저런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일제적 호남 비전이 이미 일본인에 의해서 조선 총독에서 이미 경제 정리가 다 되고 댐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때까지 수고가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앞에 기분은 좋아요. 박정희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일제시대를 어떻게 하는가 잘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다음에 하나 더 남겨요. 또 한편으로 일제 시기에는 예적대적으로 적으시는데 일제 시기에는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참여했다라고 씁니다. 우리가 친일부역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선 총독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참여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징병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인 상사들이 군대 갔잖아요. 비었죠, 일자리가. 승진을 함으로써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뭐냐, 말단에 있던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 기구에 승진을 하면서 뭐냐,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경험을 가졌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국가운영에 가졌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들을